일대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올해만 벌써 7번째인데 청와대는 NSC 대신 화상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한미훈련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신도 불만이라며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로 연결시켰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7도를 보였고 이번 주말이 올 들어 가장 무덥습니다. 피서 인파도 절정인데 기승을 부리는 바가지 요금 어느 정도인지 고발합니다.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데 탁도계는 이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정수장 탁도계는 일본산이 대부분인데 일본 제품만 유독 측정치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시작합니다. 북한이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지난 6일 발사 이후에 나흘 만에 또 발사를 한 건데 함흥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보시는 것처럼 벌써 7번째입니다. 청와대는 NSC를 열기는커녕 직접 모이지도 않고서 화상을 통한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내일 실시하는 한미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친서를 또 받았다면서 한미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편지 내용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7 탄도미사일이던 방사포든 우리 머리 위를 계속 날아다니는 상황인데 이 그저 매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래도 되는 건지 이딴 도발 속에 이 미북 간 협상 돌파구는 있는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대호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34분과 50분에 각각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에 발사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최고 고도는 48km, 비행거리는 400여 km, 최대 속도는 마 6.1 이상으로 방향을 남쪽으로 돌릴 경우 목표는 정확히 성주 사드 기지가 됩니다. 북한은 지난 5월엔 강원도 원산과 평북 구성, 7월엔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와 갈마, 이달엔 함경남도 영흥과 황해남도 과일, 함흥에서 각각 발사했습니다. 한미연습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북한의 목표는 발사 지역을 예측해 선제 타격을 가하는 우리의 킬체인과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회피함으로써 킬체인을 무력화하고자 하고 그때마다 서울이나 상주 또는 평택, 오산 등과 같은 표적을 상정한 사거리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보름 사이 5번째 도발인데도 청와대는 NSC 없이 관계장관 회의만 그것도 화상으로 열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유감 표명 없이 특이한 대남군사 동향은 없다고만 했습니다. 긴급회의를 연 자유한국당은 6.25 전쟁도 일요일 새벽에 발생했다며 대통령은 단잠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새벽잠을 설쳤을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지금 보셨지만 이 북한이 하지 말라는 이 군사훈련, 이 바로 2차 한미연합훈련 내일 시작을 합니다. 1차 때와 달리 훈련 이름에 이 동맹이란 단어가 빠졌습니다. 북한을 의식한 건데 이 적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훈련이 과연 우리 안보 능력을 키우는데 이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이번 훈련은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가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합니다. 전자권이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달라지는 우리 군의 기본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일요일부터 전자권 전환을 위한 한미연합연습 IOC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5일부터 나흘간 사전 연습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아 훈련합니다. 합참은 이 훈련의 명칭을 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이 상반기 훈련의 연속선에 있는 만큼 명칭을 19-2 동맹으로 구상했지만 훈련 시작 하루 전에야 동맹 표현을 뺐습니다. 북한이 한미동맹 차원의 군사훈련에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 사실상 이름 없는 훈련이 된 겁니다. 지금 하는 훈련이 지소란 명칭만 붙여진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니라 아예 훈련 이름을 안 붙여진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합참은 훈련 기간 중
북한의 비난과 추가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자, 북한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리면서 미국에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또 한 차례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 담겨 있다고 했는데 자신도 한미훈련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9일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전날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긍정적인 편지였다며 우리가 또 다른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교착 상태인 북미 간 실무 협상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He really wrote a beautiful 3-page, right from top to bottom, a really beautiful letter. Maybe I'll release the results of the letter, but it was a very positive.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 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 역시 한미 훈련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I've never liked it either. I've never liked it. I've never been a fan. You know why? I don't like paying for it. We should be reimbursed for it. And I've told that to South Korea. 미국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북한이 다시 발사체를 쏜 데 대해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 새벽잠 설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올해 들어 벌써 7번째. 이 정도면은 실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배치가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합참이 그렇게 발표를 했지요. 예. 그동안 발사한 미사일과 유사한 재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이것은 그동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차례 발사를 하면서 완성도를 높였기 때문에 예. 이제는 뭐 양산 단계에 들어가서 실전 배치한다는 걸 염두에 둔 우리의 확고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보면 7번 발사 중에서 6번이 장소가 뭐 서해에도 있었고 동해도 있었고 장소를 계속 바꿨어요. 이렇게 실험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첫째는 군사적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장소와 네. 고도, 거리, 그다음에 발사 속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예. 이 발사 과정에서 여러 재원을 확보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다시 말하면 타격 능력을 높이는 군사적 목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예.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장소와 시간 어떤 조건에서도 예.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예. 남측 대비해라. 우리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대남 압박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함흥에서 한 400km 되면 이제 성두 사드 기지가 이제 타격관에 든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가 이제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특별히 이 성주 사드 기지를 중요 목표로 삼는 이유는 어디서 봐야 됩니까? 예, 물론 1차적으로는 사드라고 하는 것이 고고도 이 요격,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방어 체계거든요. 미사일 그렇죠. 방어 체계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드 기지를 타격하고 선제 타격해서 무력화시킨다면 네.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예. 얼마든지 우위에서 예.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1차적으로 자기들이 미사일 발사 역량을 고도화하고 또 사실 사드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사드 기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하고 그렇다면 사드 나가라 예. 라고 하는 그런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한미 동맹의 고리와 끈을 느슨하게 만드는 네. 그런 목적 그런 것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자, 그런 목적이 있고 그런 걸 겨냥해서 지금 압박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는 NSC들 열지를 않았고 모여서 회의를 않고 화상회의로 결정을 했었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자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북한에 일단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뭐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추가 제재 결의라든지 예. 뭐 회의 자체가 뭐 비공개 회의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예. 단호한 대처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도
이건 뭐 위반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다. 다시 말하면 좀 낮은 단계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비핵화의 동력을 꺼뜨리지 않고 뭔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정부의 의지가 있다고는 보지만 지금 일단 이 미사일 발사는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북한이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북한이 추가 발사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왜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도 없고 좀 미온적인 대응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화상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화상회의를 하는 겁니까? 주말이라고 그런 겁니까? 왜 화상회의를 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과거에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라든지 도발을 했을 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NSC 전체 회의가 열렸었고 그렇습니다. 또 뭐 상임이라든지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오늘은 뭐 주말이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7번째 너무 자주 발사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강력하게 대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의도를 물타기하기 위한 또는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그런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북한에게 오판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게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훈련하고 있는데 도발이 계속될 것 같아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한미연합연습을 겨냥한 무력 시위라고 북한이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는 한미훈련 기간 동안 계속된다. 또 계속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복을 코앞에 두고 폭염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38.2도까지 치솟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앞 세종대로 달리는 차들 사이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시민들은 햇볕을 피하기 위해 양산이나 선글라스를 꺼내들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햇볕을 좀 피하려고 양산 가져왔어요. 오늘도 사흘째 수도권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7도에 육박했습니다. 비공식 기록이지만 당산동은 38.2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대전은 34.2도, 대구 32.7도, 광주 33.4도, 부산은 31.1도를 기록했습니다. 37도라고 들었는데 데프리카처럼 서울도 서프리카가 된 것 같습니다. 말복을 앞둔 막바지 폭염에 도심과 하천과 공원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농구 등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입니다. 지표면 온도가 50.2도까지 올라가면서 텅 비었습니다. 제9호 태풍 레끼마는 중국 상하이에 상륙한 뒤 연안을 따라 북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서는 월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이런 찜통더위로 전국의 피서지에는 인파가 몰렸는데요. 시민들은 해수욕장에서 바닷바람과 파도를 즐기고 맑은 계곡물에 몸을 담그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산줄기를 따라 흐르는 계곡에서 한가로이 수영을 합니다. 계곡물로 멋지게 다이빙을 하고 물고기도 잡으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습니다. 애들 노는 거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여기 그늘이 져가지고 아이들하고 가볍게 놀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 있다 보면 에어컨보다 상쾌합니다. 에어컨 시원한 거, 선풍기 시원한 거 있는데 그거랑 차원이 다르게 그냥 전신이 한 번에 시원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바다로 뛰어들어 물장구를 칩니다. 파도와 바닷바람에 몸을 맡기며 더위를 식힙니다. 너무 더워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산에 오니까 바닷물도 너무나도 시원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도심 물놀이장에는 퀴서를 떠나지 못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계곡을 가려 했는데 사촌 동생이 아직 너무 어려서 못 가가지고 여기 오니까 워터 슬라이드도 있고 너무 재밌었어요.
폭염이 절정을 이룬 오늘 전국의 해수욕장과 유원지는 피서객으로 북적였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렇게 피서객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올해도 바가지 상술은 여전합니다. 바닷가의 숙박업소는 하룻밤에 20만 원을 넘어섰고 일부 업소는 이에 요금표를 없애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입니다. 이런 바가지 요금에 휴가 기분까지 망친 피서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바닷가를 따라 숙박업소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하루 숙박 요금이 2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숙소가 좀 비싸긴 하죠. 비싸면 차라리 좀 더 주고 동남아 갈까 이런 생각도 하죠. 일부 업소는 아예 가격 표시도 없앴습니다. 방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닷가에서는 지금보다 1년 먹고 사는 겨울에는 거의 8년 먹고 살아요. 숙박업소는 자율 요금제입니다. 바가지를 씌워도 단속이 안 됩니다. 피서객들은 음식도 바가지 요금이 심하다고 불만을 호소합니다. 해수욕장 간이 상점에서는 음료값이 시가의 2배입니다. 그 전에 추억 가지고 왔는데 횟집 가서 먹어봤는데 2배, 3배 바가지를 씌워서. 전남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파라솔 대여료가 3만 원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3배 비쌉니다. 비싼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인데도 1,500원이라죠. 여름 휴가철이 절정에 이르면서 피서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 상술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자, 뒤에 보이시는 이 그림, 감비세스 왕의 심판이라는 작품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뇌물을 받은 판관의 가죽을 산채로 벗겨서 의자를 만들고 아들을 그 자리에 앉게 했다는 아주 잔혹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교수 시절에 제자들에게 인피를 벗기는 형벌에 준하는 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보여줬다는 그 그림입니다. 조국 지명자의 검찰에 대한 이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2011년에 쓴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는 책입니다. MB 정권 당시 검찰은 집권 세력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며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했다. 상당수 간부 검사와 스폰서 간의 유착은 고질적 비리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을 괴물로 칭하는 등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지난 199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던 조 지명자는 특히 공안검사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과거 공안검사들은 폭탄주를 좌로 돌리며 좌익 척결, 우로 돌리며 우익 보강이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공안통 검사들은 승진해서 누락됐고 공안부는 공공형사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개혁 필요성엔 동의한다면서도 실무 경험이 전무한 조 지명자가 검찰의 시스템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을 쏟아내온 조 지명자의 검찰 개혁이 순항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자, 이렇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이달 말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게 됩니다. 야권은 조 후보자 지명에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전례 없는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에 실패한 것에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야권은 조국 지명자의 민정수석 재직 시절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강하게 따질 예정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공직자가 16명에 달하는 만큼 검증 책임자였던 조 지명자를 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정권을 무능 인사들로 가득 채워 안보, 외교 불안과 경제 위기를 불러온 1등 공신이 바로 조국 교수 아닙니까? 한국당은 또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공직자 휴대폰을 걷어 포렌식 조사를 했던 일도 따져보고 형사고발까지 검토 중입니다. 조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대가 자체 조사를 거쳐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냈지만 야권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조지명자가 1993년 산호맹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 자격을 따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죽창을 들자는 반일 선동을 통해 얼마나 의식이 편향된 사람인지 여실히 증명하였습니다. 그가 결코 미래의 인물이 될 수 없으며 야권은 또 조 후보자가 보유 중인 아파트 거래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왔을 당시에 이 탁도 검사는 계속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측정 장비가 조작됐는지 수사하고 있었는데 이 공천 정수장에 설치된 탁도계에서 조작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채림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붉은 수돗물 공급 사태가 터진 지난 5월 30일 경찰이 공개한 당일 탁도 그래프를 보면 인천 공촌 정수장의 탁도는 오전 9시 48분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질 기준까지 넘어선 탁도는 그러나 오후 12시 31분 평소 탁도인 0.06으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조작이 가능한지 공촌 정수장에 설치된 것과 같은 기종의 탁도계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물은 수돗물 기준 0.5 NTU를 넘어선 0.8 NTU의 탁도에 맞췄습니다. 물을 흘려보내자 세팅된 탁도에 근접하게 기기의 수치가 오르고 그래프로 나타난 송출값도 상승합니다. 그런데 버튼 하나를 누르자 기기 측정값은 변화가 없지만 송출값은 붉은 수돗물 발생 당일과 같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실제 측정값과 다른 값을 내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탁도에 이상이 있어도 정상 수치처럼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점검할 때 수치가 확 뛰는 것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촌 정수장의 탁도계는 일본 제품입니다. 하지만 국산 탁도계는 물론 미국산 제품에도 임의값을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자, 앞선 리포트에서 언급된 인천 공촌 정수장처럼 이 전국의 취정수장에서 쓰는 이 탁도계 대다수가 일본산이라고 합니다. 해외 선진국에서 인정받은 이 국산 제품이 있는데도 자치단체나 이 공공기관들 입찰 특혜까지 주면서 일본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일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충남의 한 정수장, 취수와 여과, 정수 과정마다 물의 탁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해 10여 대의 탁도계를 가동합니다. 일본산입니다. 구매 당시 입찰 공고한 제품 사양서입니다. 표면 산란광 방식의 탁도계로 한정했습니다. 물의 표면에 빛을 산란시켜 탁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국내 진출 제품 중엔 일본산뿐입니다. 국산은 수중에서 산란시킵니다. 사실상 일본산에 특혜를 준 겁니다. 올해 자치단체들이 나라장터에 낸 공고에서도 특혜성 입찰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국산을 배제한 이유는 품질입니다. 국산이 있는데 좀 효율이 아마 처집니다. 국내 제품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서 검증된 제품이 우선 구매 등 국내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산 가운데는 품질을 인정받아 물산업 선진국인 미국 등 해외에 수출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좀 자유롭게 경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체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의 취정수장과 배수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탁도계는 약 6,000개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약 70%가 일본산인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당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일본산의 가격은 국산보다 3배나 비쌉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오늘 고속도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은 불이 난 차에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어선이 뒤집혀 60대 선장이 실종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주원진 기자입니다. 버스가 옆으로 넘어졌고 승용차는 뒤집혔습니다. 또 다른 SUV는 앞쪽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터널 구조물 일부도 부서진 채 널브러졌습니다. 오늘 낮 3시 40분쯤 경기 가평군 서울 양양고속도로 창의터널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크게 다치고 27명이 가볍게 다쳤습니다.
오늘 아침 9시 20분쯤 경기 이천시 중부고속도로에서도 탱크로리 트럭이 앞서가던 SUV를 받으며 오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59살 A씨가 숨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라 저희가 이제 CPR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마 사망 판정됐을 겁니다. 승용차에서 시뻘건 물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인천 강화군에서 64살 A씨가 몰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3배 넘긴 0.25%였습니다. A씨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술을 드시고 오시다가 차 뻥크 가는 걸 모르시고 계속 운행을 하니까 과열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추정됩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부산 앞바다에서 소형 어선이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성장 63살 B씨를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정부가 이번 달부터 소화전 근처에 차를 세울 경우 과태료를 2배 올려 8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인데 과태료를 징수하는 서울시의 행정 때문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골목. 트럭 한 대가 소화전 앞에 서 있습니다. 소방관이 소화전 주변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설명하자 차주는 생계가 우선이라고 대답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니까 특히 발목을 잡고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는. 또 다른 골목엔 매립형 소화전 위에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몰랐죠.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잘 모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차량이 소화전 위에 있으면 불이 났을 때 물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전혀 소화전을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제일 치명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부터 정부는 소화전 인근에 승용차를 세우면 과태료 8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4만 원에서 2배가 오른 건데 서울시에선 여전히 4만 원밖에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만 인상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표지판을 단 한 곳도 설치하지 못한 겁니다. 예산을 이제 반영을 못하는 거죠. 만약에 빨리 한다면 추경을 하든지 안 되면 내년에 해야죠. 과태료 인상도 마뜩 짜는데 늑장 행정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의 안보 협력 부분에서 한국을 작년보다 후순위로 돌리면서 의도적인 홀대에 나설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두 동맹국의 다툼으로 미국이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이번 달 말 확정될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 안전보장 협력 부분에 한국이 호주와 인도, 아세안에 이어 4번째로 언급됐다고 교도통신이 초안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은 호주에 이어 2번째였습니다.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의 기술 순서를 늦춘 건 사실상 격하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방위백서는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갈등과 자위대함 우길기 개양 논란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안보 협력보다는 갈등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재나 조정 의지는 밝히지 않은 채 한일 간 다툼으로 미국이 곤란해졌다면서 서로 잘 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outh Korea and Japan are fighting all the time. They've got to get along because it puts us in a very bad position.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화장품 제조사인 한국콜마에 대한 이 불매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윤동환 회장이 직원 원래 조회 시간에 틀어줬다는 영상 내용 때문인데 회사 측의 사과에도 여론은 아주 싸늘합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이 지난 7일 원래조회에서 직원들에게 틀어준 유튜브 영상입니다. 아베가 문재인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막말성 발언까지 담겼습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큰 비난이 일자 회사 측은 사과문을 내고 해명했습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부 편향된 내용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대외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역사 인식을 좀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콜마가 일본 회사와 합작해 설립됐다며 SNS를 통해 한국콜마가 생산해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또 사실 지금 콜마 제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딱 배신당한 느낌이 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윤동한 회장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논란 속에 한국콜마와 지주사인 한국콜마홀딩스의 주가는 각각 4.88%와 8.56% 급락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대형마트 이마트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대형마트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반면 편의점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등 달라진 환경이 유통 구조까지 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충격적인 2분기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마트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99억 원으로 300억 원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1993년 창사 이래 첫 적자입니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339억 원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크게 늘었습니다. 업계에선 부동산 보유세 인상, 판매 관리비 증가 등을 수익성 악화의 요인으로 꼽았지만 전문가들 분석은 다릅니다. 수익성 확보를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이제 신선식품들, 식품 매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온라인 쇼핑 업체들까지 이제 진출하다 보니까 유통구조 변화 흐름에 대응이 늦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반면 편의점 실적은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GS25를 운영하는 GS 리테일은 38%, CU 운영사인 BGF 리테일은 8%가량 영업이익이 올랐습니다. 1인 가구와 젊은 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판매 전략이 효과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편의점에서 디저트류나 커피류도 마실 수 있고 또 식사류도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변화된 인구 구조와 달라진 생활 패턴이 유통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연구원이나 영화감독 같은 직업은 필요할 때 밤새 일을 하기도 하고 낮에 쉬기도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알아서 업무를 하는 재량 근로인데요. 근로자의 재량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지침을 내놨는데 모호하기는 마찬가지고 노동계 반발도 사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후 증권사 리서치센터. 여기저기 빈자리가 보입니다. 직원들은 필요하면 외부에서 일을 봅니다. 해외 뉴스가 터지면 야간에도 나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업무 특성 때문에 정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는 근무 시간과 방법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재량 근로의 범위를 놓고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을 강제하기보다는 정말 자기 그 직무, 본인의 직무에 맞게 좀 유연하게 아무래도 제도가 좀 적용됐으면 좋지. 이에 정부가 지침을 내놨지만 회사의 지시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식이어서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어디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그 해석에 대한 문제에서 정해진 시간을 넘어선 것들은 다 지나치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침은 재량 근로라도 회사가 근무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고도 해석했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라든지 근무 장소까지 사용자가 다 지정하도록 그 기준을 넓혀놨습니다. 이건 재량 근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일을 하더라도 임금 지급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이 됩니다. 정부는 악용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최지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안철수 돌아와요. 안철수 전 의원이 복귀를 합니까?
예,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이시죠. 예. 이 독일에 체류 중인 안철수 전 의원이 조기 복귀해야 한다는 이 러브콜이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제일 급한 건 분당 수준의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입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요, 안 전 의원이 조기에 귀국해서 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문 최고위원은 이 손학규 대표의 측근인데 네. 손 대표만으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걸 인정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안 전 의원에게 한국당도 안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에게 구애한 데 이어서 네. 중도 성향의 안 전 의원까지 이 범보수 진영으로 포섭을 하자는 전략인데요. 네. 일종의 반문연대의 한 축으로 안 전 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 전 의원 측은요, 당장 복귀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네. 결국에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몸값이 더 올라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겠죠.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엄지척 습관일까? 트럼프 대통령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예,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면서 손으로 저렇게 엄지척 포즈를 하고 있죠. 네.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직접 트위터에 공개한 사진인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레이드 마크 제스처인데 이번에는 이 포즈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바로 멜라니아 여사가 아는 이 아기가 지난 주말에 텍사스주 엘패소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부모를 모두 잃은 아하. 생후 2개월 된 유족이었거든요. 엄마 품에 안겨있던 아이만 유일하게 살아남게 된 건데 어허.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위로차 방문한 자리에서 상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제스처를 취했다는 겁니다. 예. 더구나 이 아이가 퇴원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방문에 맞춰서 다시 병원으로 오게 된 사실이 알려지니까 예. 미국 누리꾼들은 아기가 사진 촬영의 소품으로 쓰였다 이러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의 삼촌은요, 트럼프 대통령 방문으로 유족들은 위로를 받았다면서 가족의 비극을 정치화하지 말아달라 이러면서 두둔을 했습니다. 습관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엄지척을 하는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10년 만에 찾았다. 뭐를 10년 만에 찾았다는 겁니까? 예, 지난 2009년이었죠.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정 도중에 실종됐던 고 민준영, 박종성 대원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10년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네. 지난달 23일 현지 주민이 얼음이 녹은 자리에서 시신을 발견해서 신고를 했는데 네. 실종 당시 두 대원이 입었던 등산복과 브랜드가 같았고요. 또 한국산 물건들도 소지품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 두 대원은 현존하는 최고 금속 활자인 직지 심체 요절을 전 세계에 알리자는 취지에서 2006년도에 결성이 됐던 이 직지 원정대 소속이었는데 2008년도에 이름이 없는 이 6,235m급 봉우리에 등정을 해서 히말라야에서는 유일하게 한글 이름으로 지어진 직지봉을 탄생시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예. 이 유족들과 직지 원정대 측은 신원 확인을 위해서 모레 네팔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최지원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술 작품을 보려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호텔 객실에서 미술품을 관람할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열려 화제입니다. 구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켜진 호텔 객실. 안락해 보이는 침대 위는 다양한 크기의 작품이, 소파 위에는 아기자기한 작품이 놓였습니다. 침실을 벗어나 욕실로 들어서면 또 다른 이색 풍경이 펼쳐집니다. 유명 건축가의 인테리어 소품처럼 보이는 선반 위 조각품. 욕조안 화려한 꽃 그림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 욕실이라는 공간을 잊게 만듭니다. 책상 위에 혹은 침대 위에 혹은 또 화장실에서 그림이 놓여져 있을 때 그 작품이 갖는 고유한 성질 혹은 생생함, 특성들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0여 개의 객실마다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골라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제 갤러리라는 화이트 큐브에 그냥 좀 딱딱하게 걸려 있는 것보다 호텔에 걸려 있음으로써 좀 더 집에 거는 듯한 느낌을 줘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내 집처럼 아늑한 호텔 객실에서 미술품을 볼 수 있어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좀 색다르고 특별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호텔도 같이 구경을 하면서 전시 작품도 같이 볼 수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 호텔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대중과 거리 좁히기에 나선 미술계의 노력이 전시장의 파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중국 상하이 쪽에서 북상 중인 태풍 렉기만은 다음 주 초쯤 칭다오 북쪽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않겠지만 비구름과 강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서해와 제주 해상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내일은 전남과 제주에서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지도에 표시된 그 밖의 서쪽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태풍과 가까운 제주도를 중심으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부터는 바람도 더 강해지겠습니다. 서해안에서는 나뭇가지가 꺾일 정도의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항공기와 해상교통정보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낮아지지만 여전히 폭염 수준입니다. 서울이 35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33도, 대구는 34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당분간 33도 안팎을 유지하겠고요. 월요일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탄도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이 북한은 계속 쏘아 올리고 있는데 남한을 향한 실전 배치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NSC도 열지 않고 화상회의만 열었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또 앉으면 눕고 싶은 마음, 안보에서는 경계해야 합니다. 반복된 비슷한 도발에 혹시 긴장의 끈도 같이 느슨해진 건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